안녕하세요. 황금언니입니다. KB 데일리 3월 14일 월요일 레포트 읽고 공부한 내용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주가 하단을 생각하는 리포터인데요. 지금은 경기 둔함이 연준 긴축인 상황인가 아니면은 경기 침체 상황인가를 말하는 건데, 일단 지금 이 리포트는 아직까지는 경기 둔함이 연준 긴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인지는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 하단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경기 긴축 및 연준 긴축이라고 보면 주가 하단은 2,500 코스피 기준으로 2,500에서 2,600포인트라고 보는 반면 경기 침체라면 그 하단을 더 밑으로 보는 그런 내용인데요. 코스피는 경기 둔함이 연준 긴축 국면에서는 마이너스 20% 정도 빠지게 되고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마이너스 40% 내외로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코스피 하단을 2,500 및 2,600으로 보는 경기 둔함이 연준 긴축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경기 침체는 마이너스 35% 정도 빠지는 거고 이 정도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이 정도 상황이 경기 둔함이 연준 긴축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경기 침체로까지 갈 것인지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유가. 이제 과거 유가가 급등했을 때 경기 침체가 동반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유가가 급등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왔다는 논리니까 이 선후 관계가 명확했던 시기는 모두 유가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한 때이다. 그래서 유가를 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장단기 금리차로 말하는 건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일어나면 단기 금리가 치솟아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것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지만 첫 금리 인상 시기에 자주 반복됐던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장단기 금리차를 유심히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약해지는 수요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수요와 경기 둔화 우려를 높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경기 방어보다 물가 통제에 우선을 주는 중앙은행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번 주에 미국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세를 했다는 거를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미국 자체가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높은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유가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소비자 물가를 높이는 데 자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 여전히 불확실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 때문에 물가 상방 위험을 이 전쟁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지금 휴전을 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조금 괜찮아지는가 했지만 결론적으로 휴전 합의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수요를 둔화시키는 조짐이 조금씩 관찰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수요가 둔화가 되면은 경기 침체로까지 가기 때문에 우려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유럽 중앙은행 ECB는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통제를 우선순위에 두는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그러니까 국제 매입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 조기 종료를 선언을 했고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팬데믹 때문에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PEPP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3월 말에 이제 종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이제 규모를 늘리려 했던 자산 매입 프로그램 APP의 매입 규모도 더 빠르게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미국보다 지금 ECB가 먼저 단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적 완화를 하고
그다음에 기준금리는 어떻게 하느냐? 기준금리 인상은 시간을 여유를 두고 천천히 하겠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PP의 조기 종료하는 대신 기준금리 인상은 시간을 여유를 두고 천천히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상보다 강한 통화 정책의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 이유에는 인플레이션 예상이 훨씬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주제, ECB 3월 회의는 매우 매파적이었다. 다음 주 연준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예상인 거고요. 일단 더 구체적으로 앞에 말했던 부분 다시 얘기해 보자면 ECB 자산 매입 3분기 종료 가능성 시사,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산 매입을 했던 PPP 순매입을 3월부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PP 순매입 규모는 기존 계획보다 빠르게 축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금리는 APP 순매입 종료 후 조정할 계획이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자산 매입 종료 후 조금 시간이 지나서 금리를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 인상의 기대 때문에 독일 국채금리가 이런 모습으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우 전쟁의 장기화 우려 속에 유로존의 재정정책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그래서 앞전 영상에서 살펴봤는데 유로는 지금 국방비 지출을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EU 채권 발행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의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ECB에서 이어서 연준도 빠른 양적 긴축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양적 긴축, 그러니까 대차 제조포를 축소하는 거죠. 그래서 ECB가 대차 제조포 정책의 변화를 가한 것과 같이 연준도 예상보다 빠르게 양적 긴축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상을 한 7월 정도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할 거라고 연준은 예상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질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양적 긴축을 시행한다면 이번 3월 회의에서도 일정 및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주제, 지금 홍콩 증시가 저번 주에 급락을 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자면 총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 정부의 규제 때문에 하락을 한 면이 있고, 두 번째는 지정학적 위험,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하락을 했고, 세 번째는 미중 관계, 그래서 미국 제재 때문에 지금 하락을 했다. 그래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대내적 리스크를 살펴보면 중국 정부의 산업 규제가 지속이 되어 있고 이게 플랫폼 기업의 마진 축소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중국이 이제 홍콩 증시에 규제를 하고 있는 거, 그 플랫폼 기업의 규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반독점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첫 번째는 데이터안보법을 시행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어서 플랫폼 기업이 이제 마진이 축소되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외적 리스크 살펴보면 지금 미국이 중국 때리기의 일환으로 살펴보면 되는데요. 미중 갈등 우려가 확산되고, 그래서 미국에서 외국 기업 책임법에 따라 중국 기업의 ADR 상장 폐지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ADR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ADR은 원래 주식은 본토에 보관을 하고 이를 대신하는 증서를 만들어서 외국에 유통시키는 증권입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 ADR을 발행해가지고 지금 중국 기업들의 주식이 ADR 형태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중국 ADR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국 시간 3월 11일 새벽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외국 기업 책임법에 따라 중국 ADR 상장 폐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에 상장된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 10% 이상 급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언급된 5개의 기업들 이렇게 논의되고 있지만 향후 미국에 상장된 중국 ADR 전체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영향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이제 올해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홍콩 증시는 미국 제재에 따른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KB 크레딧 인사이드에서 최근 유가가 급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한전의 비용이 증가한 겁니다. 한전의 비용은 뭐냐? 그걸 S&P라고 부르는데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정의되고요. 개통 한계 가격은 한전이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사들여 오는 단가 자체가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한전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이죠. 비용이 증가했다고 보면 되고, 이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이제 채권 시장에서 이 비용을 조달을 하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자금 조달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전 같은 경우에는 운영 자금마저도 채권 시장을 통해서 조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발행 규모가 이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도 특수채를 발행해서 비용을 조달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것도 증가를 해서 지금 특수채 시장 자체의 발행이 요만큼이었다가 이만큼으로 증가된 모습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수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권 포트폴리오상 종목 한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화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른 특수채 미만의 하위 등급의 채권 가격에 교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게 어떤 말이냐? 카드채 금리와 한전채 금리는 금리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특수채가 더 안전하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카드채를 사지 않고 한전채를 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한전채 발행량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그러면 특수채 미만의 하위 등급의 채권 가격은 어떻게 보면 오르게 되는 그런 영향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하위 크레딧 매수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주제 셀트리온 관련된 건데, 셀트리온은 회계 관련 불안정성이 완전히 해소되었고 바이오 섹터의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4년 가까이 이어졌던 회계 감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3사의 회계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주목해야 할 대목이 증선위가 이렇게 발표했다고 하죠. 회계 법인들이 신산업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 감사를 임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제약 바이오 분야를 시작으로 회계 기준 적용 지원반을 운영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간 지속되었던 주가의 악재로 여겨지는 일이 없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회계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이제 제약 바이오 전반적인 섹터의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주제 IT인데요. 내연가스 단기 영양 제한적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도체에 내연가스가 사용되는데 이 내연가스는 전 세계 내연가스 생산의 50%를 차지하는 우크라이나 내연가스 업체 2곳이 공격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이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내연가스는 반도체 노광 공정의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가스인데 이렇게 스탑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다행히 한국 대만 반도체 업체는 생산 차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충분한 안전 재고를 확보해 뒀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지역별 공급 다변화로 이제 내연가스 중국 수입 비중이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내연가스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일부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개월분 안전 재고를 확보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반도체 업체들에서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반도체 업체들은 이제 상반기까지는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TNL 업체에 대한 이제 리포트인데요. TNL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창장 피복제, 골절 치료용 고정제 등을 생산하는 국내 1위 창상 피복제 업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살펴보자면 구체적으로 TNL이 생산하는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수분 드레싱제에서 상처 치료제인데요. 이게 매출 비중의 82.7%를 차지합니다. 우리 이거 수분 치료제 이런 거 아기들 다치면은 찰가상 같은 거 넓은 범위의 찰가상이 이제 있게 되면은 이제 수분 밴드를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하이드로폴로이드 이게 수분 드레싱제 이고요. 두 번째로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석고붕대 대체제로 해서 이제 고정제, 골절 치료용 고정제인데요. 저희 아이 골절했을 때도 이런 거 사용했었는데 붕대처럼 생긴 건데 이거를 이제 감아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게 돼서 이제 골절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고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고붕대 대체제고 전체 매출의 11.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매출 비중이 가장 적은 것은 6.5%를 차지하는 고기능성 소재 기술로 이제 친환경 코팅 재료, 자동차용 접착제, 발수제, 바로 첨가제 등이 있다고 합니다. TNL은 50개의 기업에 수출을 하고 있고 수출 국별 비중은 유럽 30%, 아시아 20%, 북미 50%에서 북미 하면은 이제 50%나 차지하죠.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인데요. 특히나 미국에 지금 진출을 했는데 2018년도에 히어로 코스메틱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ODM 제품이고 마이트 패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히어로 코스메틱 제품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건데 사진을 보자면 히어로 코스메틱은 회사 이름이고 마이티 패치가 이제 제품명이겠죠.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여드름 같은 거 짜고 하면 이런 거 얼굴에 붙이거든요. 여자분들 아시죠? 수분 밴드에 해당되는 건데 되게 작고 이게 지금 미국에 판매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TLN의 ODM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DM이 도대체 뭔지 이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OEM과 ODM을 비교를 하는 건데 OEM은 생산만 대신해 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나이키가 대표적인 예인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모두 다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표만 나이키를 붙여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만 대신하는 게 이제 OEM이고 단순 위탁을 해가지고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ODM은 이 D자가 디벨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조자가 개발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개발까지도 하고 생산까지도 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코스맥스인데요. 이 코스맥스는 로레알, 랑콤, 입생로랑,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을 개발도 하고 생산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제조자 개발 생산을 왜 하느냐? 보통 이런 기술력이나 생산까지도 가능한 업체인데 판매망이 없는 기업이 이 ODM을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ODM 제품은 판매량을 갖추지 못한 제조사, 그런데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이 ODM으로 제품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ODM 제품이 마이트 패치가 아마존 내 클렌징 패치 화장품 분야 판매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TNL이 피복제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네요.
TNL의 핵심 경쟁력은 화학소재 배합에 대한 R&D 능력이 있다는 건데요. 성분 배합비가 이제 여기에는 키포인트인데 이 성분 배합비를 이들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원자재부터 이제 합성 및 생산이 가능해서 타사 대비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2022년에 이 기업을 주목해야 될 이유는 2022년에 증설 효과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생산 가능 능력의 50% 수준의 생산 시설이 확충이 돼가지고 생산을 더 많이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 생산 가능 능력은 1,500달러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의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독일 스트라이프 그룹을 통해서 유럽판 매출 확대가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코스메틱 밸류에이션 적용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이건데요. 이게 지금 이 제품 때문이죠. 히어로 코스메틱 제품의 이제 마이트 패치 요게 이제 화장품 제품 분류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및 화장품 ODM 제조사 비교 기업으로 선정해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기업을 비교 기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리레이팅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향후 기대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3월 14일 공부에 대한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